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지연되니까 크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지요. 과연 사실일까요?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법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오늘은 재벌들이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방은 친구이지 상전이거나 과거 왕조 시대처럼 큰 나라의 왕, 즉 천자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 지연을 이유로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대역죄를 진 것이냐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갖고 논란을 일으킨 면도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우리 정부가 푸대접해서 화나게 만들었다는 주장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환경 영향 평가 없이 법을 어겨가며 사드 배치를 강요했다는 것이 맞다면 트럼프의 태도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제 시도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앞뒤 맥락 따질 것도 없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맥케인은 한국 대통령 보고 자신의 면담 시간에 맞추라는 식으로 말해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에서 미국이 화낸 것이라면 그건 성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국면에서 문재인이 반미다, 친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합니다. 미국 가서 사십시오.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틀어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낡은 나팔들. 당신들도 미국으로 가서 사십시오. 왜 여기 남아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미국은 좋은 친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민의 손으로 나쁜 권력자를 몰아낸 나라, 이런 나라에서 미국이 등 돌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심 계속 부추길 겁니까? 국민은 물론 역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영구정지가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행사장에는 12년간 밀양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싸운 주민 4명이 초청받았습니다. 밀양대책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발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 조정 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 내려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 사려고 금융기관에서 돈 꾸는 거 자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요.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듭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 두 사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몰랐을 리 없을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공개 비난했다가 소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발언의 공식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 언제쯤 끝날까요?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조선일보가 어제 트럼프가 경로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그동안 미국의 빌부터 이권을 챙겨온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외교부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들보다 더 친미적인 언론사 기자들을 지목하면서 말이지요. 이용마 기자는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다. 그러면 뭘 어쩌란 말인가? 이러면서 대국의 대통령이 화를 내니 엎드려서 당장 따라야 하는가? 라면서 보도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짧게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예. 지금 트럼프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팩트 자체가 틀린 겁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이
사드 문제는 과거 민주당 정권 때 이제 록히드 마틴과 네. 군부가 결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제이고 현재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우리나라처럼 아직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 자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억측을 갖고 보도를 했다면 뭐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미국을 왜 공연히 자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보도라 이렇게 의심되는 거죠. 예. 자, 위원장님,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이번이 6.15 17주년이었는데 예. 햇볕 정책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관계를 나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예. 그쪽과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쪽에게 이 현재 상황이 오바마 정권 때에 무작정 북을 제재만 하고 외면하던 상태로는 그 정책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해서 예, 많이 나온 표현이지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은 조수석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그동안은 미국에게 갖다 바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갖다 바치었다기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냥 구경꾼 역할만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지요. 그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광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시간에 충격적인 소식이 방송됐습니다. 미국과 5.18의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메모가 공개됐는데요.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전두환을 상대로 미국이 응징할 것이라는 기대, 네,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전두환이었습니다. 광주 MBC 김인정 기자 리포트 들어보시죠. 전남 도청 앞에서 끔찍한 살상이 이루어진 이튿날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 모인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은 회의를 열고 비상시 한반도 파병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군부대의 후방에서의 활동, 즉 신군부의 대민 진압작전을 갖다가 뒷받침해준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최근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비상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위컴의 증언에는 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이 군 병력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군들은 부산항에 미국의 항공모함 코럴시오가 와 있다며 도움을 기대했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 건 신군부였던 겁니다. 지난 37년간 미국이 꾸준히 부인해온 5.18 책임론에 무게를 더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원래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다.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기존 원전까지 규모 7.0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약 1,4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사망자의 96%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60세 이상이고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김용민 브리핑이 추후에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핵 마피아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학자 집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핵발전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탈핵, 이 책의 저자인 김익중 동국대 교수와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일단 볼 수 있죠. 발전소 하나 없애는데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원전 정책에 대한 그 큰 비전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은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발언 내용만 봐도 일단 신규 원전 부지 삼척하고 영덕에서 굉장히 반대 운동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모두 백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지마다 원전 4개 정도가 들어갈 계획이었으니까 8개의 원전이 스톱되는 또는 안 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 것들이 4개가 더 있었습니다. 예. 울진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고 이것들을 전부 백지화하는 거니까 그것도 4개는 이제 덜 짓는 이제 그런 거를 선언하신 거죠. 예.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반핵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부정적인 논평들이 좀 있습니다만, 예.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큰 틀의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제 문제는 핵마피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앞으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이 방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여기 이제 대통령이 이 마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원자력계 뭐 핵마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자력계는 크게 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산업계고요. 예.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그 다음에 학계입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었고 원자력 쪽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2개의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산업계는 원자력을 줄여가면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살살살 옮겨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밀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쪽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원전은 없어지지만 한수원이 이제 풍력 발전 전문 회사로 바뀌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좀 저항이 심한 곳이 이제 학계인데, 이 학계는 여태까지 이제 원자력계의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혜택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원자력 전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자력 말고 이제 기계공학이니 뭐 이런 다른 분야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전공 분야를 살짝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전공을 바꿔 나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응 가능할 겁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핵 발전을 죽여가는 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교수님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핵 발전 실태 정말 위태롭고 위험한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31개 나라가 원전을 하는데요. 예. 사고 난 나라들이 미국,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일본 아닙니까? 예. 이게 원전 개수로 1등, 2등, 4등이거든요. 예. 이제 이거는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가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습니다. 예. 여기는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5등이거든요. 순서가 됐어요. 예. 게다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봐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원자력 규제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 뭐 대통령 말씀에 그런 부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규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중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인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유라는 측근인 데이비드 윤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시민권 취득을 알아보아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정유라는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유라가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추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들이 챙겨준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상해서 상당수 공공기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새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안내 방송은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반복됐는데 지난달 말 선체 5층 선원실 내부에서는 여러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탈출을 명령하는 방송 문구가 적힌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퇴선 방송 매뉴얼은 코팅이 된 상태라 글자도 매우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표 경제민주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인수위를 통해 국민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뒤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10수년째 주장해 왔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입니다. 업주는 택배기사 등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운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5천억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 기아차에 제안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서 2,500억을 내놓고 회사 역시 2,500억을 보태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금속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계열사별로 노사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중앙일보 JTBC가 속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는 지난 일요일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전 회장이자 사실상의 사주인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겨냥해 이렇게 두 차례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 네. 이에 중앙일보는 홍준표 전 후보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미국 특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외교안보 특보 지명 사실을 처음 들었고 곧이어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신문 2면에 입장문을 내고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 군납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전 소령은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당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내가 비리를 비호하고 김영수를 핍박시킨 것으로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내가 부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꿔줘야 할 것 아니냐, 나에 대한 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김영수 전 소령에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네, 억울할 수는 있어도 이런 통화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불붙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대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인사검증 책임자가 사퇴하라 이러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예요. 그렇죠? 실패입니다. 근데 실패 하나 했다고 이거 잘 됐으니까 사퇴하시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다음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 빨리 해야지. 한 번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담당자들 사퇴하라.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 이렇게 인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표창원 의원 입장은 뭔가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정말 그런 표현들을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뭐랄까요, 얼굴이 상당히 두꺼우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1인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과거 여당의 합작품이 만들어낸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보 출범을 하려는데 한두 가지 인선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써서는 안 될 표현들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가세해서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집중 규제하겠다. 이게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이 정도 대책으로 집값 불안의 진원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전제한 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고 합동 투기 단속반이 투입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긴 하지만 강남 4구의 5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였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한 달 새 가격이 1억이 넘게 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미룬 것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를 억울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읽혔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모 부장판사가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개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서민들이나 실수요자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억울하게. 네. 뭐라 그럴까요. 이 해당 사항이 되면은 좀 규제받을 수 있고 대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뭐 10억, 20억짜리 주택 사실 분들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의 목적은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고 내 집 마련을 이제 소중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절대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가장 이제 그 효과성이 강한 부분인데 LTV나 DTI 규제를 할 때도 이 서민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종전에 LTV와 DTI 그 비율을 현행대로 이걸 10%포인트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하지만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사를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이 아파트는 5번 이상 전매가 된 아파트라서 한 1억씩 차익을 보고 거래가 됐습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구름은? 비 쏟고? 저희들이 지표로 보면, 이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한 5월 한, 3주차 정도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주, 개별적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그런데 정책으로 잡기는 좀 한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늘 이재용이 재판에 게스트로 참여한다면서? 이재용이라. 오늘 재판이 이재용 재판인가? 재판 날이 무슨 공과금 나쁜 날인가? 재판 하나하나가 당신 운명을 좌우하는 거 모르나? 자기 재판에 대해서 당최 관심이 없으니 재판 도중에 실실 쪼개기나 하고 그런다면서 졸기도 하고. 야, 조는 게 보기 싫으면 국회의원들 걔네들부터 그만두라고 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지어 의장석에서까지 정신없이 처자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세금 내는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니? 세금 내는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니? 박씨, 그게 당신이 할 소린가? 세금 내는 국민 중 손석희 국민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이러면서 이재용이한테 압박했지. 또
박씨 당신이 국회의원일 때 본회의장에서 볼펜 세우기나 하고 그때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겠구만. 손석희 그 새끼 얘기는 왜 해? 그래. 그 나쁜 사람이었겠구만. 손석희도. 그래, 나쁜 사람이지. 근데 나쁜 사람의 레전드 노태강,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됐어. 차관? 오 마이 갓. 참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근데 박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이더군. 손석희, 노태강, 안민석, 그리고 나.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오늘 선물이 뭐야? 박씨, 오늘 선물은 5명한테 4개 라면이 들어간 오뚜기 콩국수면 한 팩이야. 아,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먹으라고? 내가 콩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글쎄 말이지. 콩밥만 먹기 얼마나 심심하고 실증나겠어. 여름엔 콩밥뿐 아니라 콩국수면도 먹어줘야. 문제 내지. 라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 브랜드, 그게 뭔지 박씨는 아나? 알지. 1번 삼양라면, 2번 롯데라면, 3번 너구리, 4번 까만소라면, 5번 바다가 육지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저 주광덕 의원 입수한 자료는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것이다. 안경환 후보자의 42년 전 재판 기록, 이것은 입수하는 데 있어서 범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검색도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법조인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접근해가지고 판결문을 뽑는 게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렇지만 문서로 나와 있었던 그 이제 문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산화되기 전에 있던 판결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니까 예. 실물을 받아보려고 했으면 뭐 절차에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아마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았을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뭐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을 받았다 하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렇지. 지금 판결문의 원본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는 당연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받은 거는 뭐 가서 훔쳐왔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해서 받았겠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게 받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론사에 제보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는 그런 양식이 찍혀 있는 것이 화면에 나왔어야 할 텐데 보도가 돼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 형식이. 예. 그러면 언론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알아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주광덕 의원이 이런 거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냐. 그거 안 맞지 않느냐. 네. 근데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국회에서 그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봐야 뭐 얘기도 할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한 걸 보면 기획의 냄새가 보인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가 난다. 이거는 누군가가 차곡차곡 잘 기획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손발을 맞췄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 사람은 저 자리 가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해서 분개해가지고 예. 그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일러줘서 그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 내용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적법하게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면 그 흔적들이 다 묻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뒤를 밟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생뚱맞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터져나온 것들이 잘 악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뭔가 아주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뭐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프로 이 사안의 그 실체가 가려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법조개혁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세력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걸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자면 검찰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모든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모든 재량이 다 가 있는 비대칭적으로 가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찰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건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태껏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검사들만 잘 관리하고 검찰 비위만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소 편의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소 재량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검찰이 힘이 덜 가지게 되고 뭔가 역할을 경찰이나 다른 또 제3의 기관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가지게 된다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검찰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위험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이거 지금 형태를 그냥 고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입장에서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정권은 이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편하게 각을 세웠을 경우
역풍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들은 계속 이렇게 숨어서 저항할 것인가, 숨어서 음험하게 공작을 펼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공작은 원래 음험하게 펼치는 거잖아요. 돼지 엄마처럼. 아니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이런 식의 뒤통수치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뭐 전말을 밝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정열 판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법원 쪽의 소행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법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또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검사 판사 협공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왜냐면 법조인들이 중에는 물론 이제 기득권에 지금까지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인사상 이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해온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올곧게 행동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 법원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보기에 가능성이 조금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 판결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사자들이거나 판사들이거나 이 정도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자체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용 자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전산화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의 판결문들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가서 실물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아닐 것이고 안경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들이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히스토리나 치부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일단 판결 제목 그리고 피고 원고 이런 이름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안경환 쳐보고 어라?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단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검찰을 개혁을 막 하겠다는 마당에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막 뒤져본다?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정원이라든지 뭐 정보기관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면서 그거를 토스 받아가지고 찾아봤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막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경환이라는 사람의 뒤를 한번 캐보자 해가지고 막 판결문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 걸 찾아보고 이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김프로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법원의 소행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한 표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 법조 쪽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스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 낫다. 그게 훨씬 나라를 통치하거나 뭔가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의 전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고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아,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검찰 권력대로 살아있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검찰 권력이 또 정치 권력에게 충성하는 이런 불온한 구조를 피차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어느 한쪽 기관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구석도 있고 뭔가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근데 이것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뭔가 말을 만들고자 한다면 굳이
거학을 척결하고 뭔가 더 이렇게 수사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는데 걸리적거리거나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말이 또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도해왔듯이 한 기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검찰 자체가 굉장히 괴물이 됐기 때문에 그 괴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그렇게 나름대로 봉사하고 거기서 뭔가를 받아먹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큰 비극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뭐 그렇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였는데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공포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하고 우리가 대충 가가지고 어떻게 논리로 이렇게 말이 되게 얘기해가지고 좀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고치면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아무리 뭐 말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예.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전제로 보면 검찰을 그렇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경환을 그렇게 처음 타겟으로 날렸기 때문에 당연히 안경환을 그 자리에 천거한 것이 아주 굉장히 잘못이다 라면서 조국 교수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 그렇죠. 민정수석 나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뭐 이걸로 나갈 거라고 그쪽에서도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흠집을 내자 이거예요. 예. 흠집을 내고 지속적으로 뭔가 아마추어 같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교수 출신이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를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울수록 나중에 뭔가 또 하나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5만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생채기를 내려고 들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정부 내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기보다는 그래 해봐라 한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시하는 것이 예.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를 흔들기 위한 개혁 대상자들의 반동 또 여기에 부역하는 나쁜 언론 권력의 횡포 제대로 응시하면서 이들이 허튼 짓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의 대오를 형성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깔끔한 정리죠? 너무 깔끔해요. 그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왠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 하얀 언덕 펜션 가시라니까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녹색창에 제주 하얀 언덕 펜션을 치시면 나와요. 그래요. 여기 가서 이제 밤새 놀아야 하니까 술친구도 먹어야 하고. 아유, 그래요. 우리 김프로 한번 키워보자고 제가 김프로쇼의 광고주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이 없지? 없죠. 예. 우리 김프로도 내년에 전복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은, 출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부로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방송된 MBC 뉴스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불량 부품 때문에 추가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23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 멈춰서면서 올여름 전력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력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원전이 없으면 전력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지난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035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1위인 미국을 앞서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는 높아서 1인당 점유 면적도 적기 때문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은 이런 비현실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값싼 전기료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지상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전은 당장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부 기업들은 값싼 전기요금을 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거나 고철을 녹여서 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기 과소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데 한몫하는 것입니다. 앞서 원전을 줄이기로 결정한 나라들은 전기 소비를 줄이는 대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도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서 과소비를 막겠다고 밝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폭염특보는 확대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 이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그리고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는 충청 이남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은 장하성, 김상조를 재벌이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 이걸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의 색깔, 지향점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김용민 PD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희가 전혀 콘티를 사전에 주고받지 않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전곡을 찌르실 때가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김상조, 장하성 이 두 분은 한국에서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중에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이 동시에 발탁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김상조 선생님은 뭐 전혀 의외가 아니었고요. 예. 캠프에서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장하성 선생님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누가 봐도 안 캠프에 주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알려지신 분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발탁이 돼서 청와대에서 전체 경제 틀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되신 거니까 예. 장하성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선생님은 평생 학문을 연구해 오시면서도 그걸 실전에서 실제 경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시고 예.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요. 현실 경제에서 뭔가 자기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고 싶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아마 장하성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평생 공부했던 학문적 성과를 녹여내기에 문재인 정부만큼 좋은 본바탕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나서 정치적인 뭐 의리나 신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아마 장하성 선생님께서 꿈을 펼칠 무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장하성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흔쾌히 그 수락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장하성 선생님을 정책실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외연이 넓고 사람을 품는 폭이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선생님과 문재인 정부는 참 잘 만난 조합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조금 주제를 돌려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팀 면면을 보고 색깔을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예. 단연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인 두 분이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인데요. 저는 사실 그 김동연 부총리는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예. 관료 출신이셔서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이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색깔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예를 들면 특히 진보정부 내부에서는요. 예.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는 주로 경제를 누가 맡았냐면 자민련 출신들이 국내 경제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인수위 시절에 되게 극박하던 시절이었죠. 예, 이때 예비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경제 분야 최고 실세가 누구였냐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민련 출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친박으로 돌아섰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1기 정부 내각이 발표됐을 때 재경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규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 사람은 예. 전형적인 거의 김용환 비서라고 할 정도로 김용환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창기 국민의 정부의 경제 실세는 단연코 박태준 자민련 총재였습니다. 예. 사실 이 멤버들을 지금 보면 역사상 최초의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 경제 실세 치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구리잖아요. 지금 사람들 몇몇 보면은요. 예. 김용환, 박태준, 뭐 이규성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면이 있었을 겁니다. DJP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냐면 경제팀 권한을 상당 부분 자민련 쪽에 넘겨주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제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어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질서자유주의라는 학통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문가였고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쪽에 뭐 인사의 경제팀에 자리를 많이 넘겨주더라도 예. 얼마든지 대통령 단독 플레이로서 통제가 가능했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치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어가 상당 부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초창기 경제팀 성격을 보면 자민련 같은 꼴통 보수 세력하고 김대중이라는 좀 선진 자유주의 세력이 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예.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여정부 초창기 참여한 경제계 인사 면면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좌파적 인물로부터 중도파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약간 범보수 세력에 뛰는 경제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님이나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예. 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요. 반면에 조윤재 교수님 같은 분은 중도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또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 색채를 띤 실용 관료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진보 정부는 경제팀을 출범시킬 때 한 곳에 몰빵하는 그런 위험을 걷기보다는 아주 진보적인 인사부터 중도적인 인사까지 다양한 면면을 다 포괄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려고 했었던 그런 색채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특이하게 한 가지 길을 정확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장하성 선생님과 김상조 선생님이라면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두 분은 또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범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정파와 색깔이 있는 여러 인재들을 등용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보다는 그 위험보다는 단일한 색채를 가진 두 사람을 정확하게 앞뒤로 등용함으로써 예. 혼란보다는 좀 강도 있게 전반기의 경제를 한 가지 철학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자,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곳은 주주총회고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두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장하성 교수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건 미국의 월가 자본의 의견하고도 많이 가깝죠. 김상조 선생님도 여러 문건에서 영국이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자기의 학문의 트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시민운동을 하실 때에도 소액주주운동 이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재벌을 개혁하자.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를 어떻게 하고 뭐 사회연대라고 이게 아니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서 주주총회장에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로서 재벌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이 두 분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인 겁니다. 예. 조금 쉬운 분류를 위해서요. 이런 분들을 이제 재벌 개혁론자들 중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자들 1번. 대개 한 3번까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번이 바로 장하성, 김상조 이런 분들이라면 2번은 장하성 선생님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정승일 박사님, 또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님, 이런 분들이 지금 2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2번에 속하는 분들은 재벌 분명히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재벌이 나쁘다고 해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월가에 먹힌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월가는 세계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고 돈도 되게 많죠. 문제는 한국의 재벌들은 지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율 중에 한 2%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상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면 지분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돈 많은 월가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재벌들의 소유권은 대부분 월가로 넘어갈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2번에 포진해 계세요. 예. 그래서 2번 분들은 재벌을 계약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지배권이 전부 미국에 넘어가니 그러면 봐라. 미국의 자본주의는 좋냐? 미국 자본주의는 더 개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대단히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2번에 속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지금 뭐 이재용이나 정몽구, 정의선 이런 애들한테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사회가 너희들이 지배하는 권한을 인정해 줄게. 혹은 세습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대신 너희들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와 재벌이 큰 틀에서 한번 타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삼성의 4대 재벌, 5대 재벌, 5대 세습을 인정해 주는 한이 있어도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1년에 번 돈 중에 한 7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정부의 지도를 받아서 고용률을 대폭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크게 한번 타협을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2번에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예. 3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뭐 운동권, 운동진영, 진보학파로 불리는 정통 재벌 개혁론자들이 대부분 3번에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예. 이정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정태인 소장님도 마찬가지인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재벌과 투쟁을 해서 재벌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까발리는데 그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한국만의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식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주주총회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어느 정도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도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도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있고요. 공장에 들어선 지역 주민들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운영되는데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모여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가지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 저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신다면 3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가 제 이상향의 모습은 아니에요.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재래식, 토종, 조선식? 네, 그러니까 영미식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예. 한국식 재벌도 아닌 약간 유럽식, 북유럽식을 모델로 한 토종식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3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칠게 재벌을 다루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서로 장하준 선생님처럼 대타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예. 아니 쟤네들이 좋게 말하면 타협 장소에 나오겠어? 조져야지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영미식 자본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3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으시고요. 저도 뭐 그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익숙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더라고요.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 월가 자본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딴지를 걸고 들어와서 주주총회정에서 한번 경론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부분 토종 자본을 지키자.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권, 삼성의 재벌 경영권을 어떻게 미국에 넘겨주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용을 지키자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그 월가 자본들은 들어와서 아니 주주자본주의인데 주주총회장에서 다 결정해야지 왜 그렇게 막 국수주의로 너희 나라는 이상하게 나오느냐 이런 논리를 펼쳤죠. 자, 요 상황에서 보면은요. 장하준 선생님 2번 같은 경우는요. 재벌의 경영권을 우리나라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 삼성편에 가까우신 거예요. 그래도 이재용이 꼴보기 싫지만 월가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장하준, 김상조 선생님은 직접 의견을 밝히신 적은 없지만 엘리엇과 이재용이 붙었을 때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이 두 분은 저는 열이면 아홉 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편을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권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시니까요. 3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재용도 싫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싫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구상해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3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 2, 3번이 아마 제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의 재벌관, 기업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관이 너랑 맞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두 분이 이끄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이 한국의 재벌개혁을 모든 걸 완수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징검다리의 카드로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분명해집니다. 예. 재벌들 입장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중에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장담하는데 2번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하성 선생님의 사촌인 장하준 선생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면 재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하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재벌 개혁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시지만 이걸 미국 애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의 이재용이나 정몽구의 경영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재벌들은 비빌 구석이 있죠. 적어도 우리 경영권을 뺏겠다고 나서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3번에 계신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재벌들이 전쟁을 선포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저 새끼들은 빨갱이들이야 이 얘기 대본에 나올 겁니다. 우리 기업들을 다 말아먹으려는 놈들이야. 우리 경영권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봐봐. 쟤네들은 거의 사회주의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노동조합을 경영권에 참가시키려고 하잖아. 이런 엄청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소비자단체의 경영참여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재벌개혁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요. 김상조 선생님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됐고 장하성 선생님이 정책실장이 되셨죠. 재벌들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김상조 선생님을 장하성 선생님을 절대로 빨갱이라고 얘기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영국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영국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는 분들을 어떻게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조는 나쁜 놈이야 재벌들이 외쳤는데 왜 나쁘죠? 이렇게 물어보면 김상조는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잖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벌들이요. 그렇잖아요. 예, 평생 동안 미국 만세를 불렀던 애들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멱살이 잡혀버린 겁니다. 김상조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이상 장하성 선생님이 정책실장을 맡은 이상 논리적으로는요. 학문적으로는요. 재벌들은 절대로 김상조 선생님과 장하성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분들이 하자고 하는 주장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상조 선생님과 장하성 선생님은 재벌들이 제일 아픈 구석을 정확하게 턱 밑에 칼을 딱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주자본주의란 2%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2%만큼만 권한을 행사해라. 3%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의 권한을 행사해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벌들이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0.45%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선생님, 장하성 선생님 주장은 그러면 이재용은 0.45%만큼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식 자본주의니까요. 두 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재벌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잃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 김상조, 장하성이라는 카드는 한국 재벌들이 보기에 제일 아픈 카드인 거죠. 반발을 할 이론의 여지도 없고 그런데 재벌들이 제일 아픈 구석을 건드리고 있고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일치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개혁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재벌이 없는 사회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 정몽구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꿈을 꿔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이재용, 정몽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틀을 한번 크게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없는 사회, 저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사회, 끄떡없는 사회, 그게도 공정한 사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한번 크게 흔들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더라도 재벌과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사고의 틀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김상조 선생님, 장하성 선생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선생님이나 김상조 선생님은 평생 재벌 지배구조를 연구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찌됐건 임기 중에 2%도 안 갖고 있는 재벌들이 그 재벌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반드시 건드리실 거예요.
건드리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는 재벌들이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러면 70년 넘게 한국을 지배했던 재벌들이 유지해왔던 그 이데올로기는 한바탕 크게 흩어질 겁니다. 재벌이 없는 세상을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뭐 2번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저처럼 3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재벌들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이 큰 틀을, 사고의 틀을 한번 박살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대를 해가면서 서로 토론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저는 뭐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연대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강론이나 철학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보고 너는 3번에 있는데 왜 1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번을 위해서도 1번을 해야 된다. 1번이 3번과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1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년을 지배해온 이 분권적인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상조, 장하성 이 두 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분이 이끄실 재벌개혁이 한국 사회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재벌의 틀을 한번 크게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면에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어도요. 두 분이 이끄실 재벌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들께서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론을 통해서 두 분의 성공을 기원해 주시면 한국 사회는 재벌개혁이라는 이 큰 과제에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를 맞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얼마든지 더 폭넓고 더 깊이가 있는 재벌개혁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 정부의 부동산 대책, 6.19 대책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 내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평점만 한번 내려주시죠. 유보 점수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유보 점수를 내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다 깠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에서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진면목을 다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점수를 내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방송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제가 짐작하는 그리고 공약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망을 통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한번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 정부의 패가 다 까진 게 아니다. 예, 이런 견해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이 정당이 왜 허물어졌을까? 자유한국당 대선 패배의 주역 홍준표가 말하는 집권 못한 이유. 제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친노좌파들이 패족이 되고 난 뒤에 10년을 준비해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이 패족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느냐. 나는 이익 집단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경쟁자 원유철 후보.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했던 영남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지역인 제주도,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서 모두 2위 내지 3위를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있고 교육이 있는 바로 젊은 층과 여성들이 많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3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념 무장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고 육아 때문에 걱정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들은 다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권력 투쟁을 할 한가할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당대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홍준표 후보에게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 나는 당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최근에는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중도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지금은 보니까 원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아. 요컨대 내가 아니라서.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은 성적 입력 기간 아닌가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운한 것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즌2 시작했다고 그래서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학교를 갔어요. 예. 듣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이한배 목소리가 좋았는데 예. 99.9%가 이한배 기자 팬들의 성원 때문에 이 시즌2를 시작한다고요? 교수님, 농담입니다. 저는 농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김 PD마저도 이렇게 인문학을 홀대하는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접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취소하고 이완배 기자의 지분을 51.6% 정도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수님 덕으로 하겠습니다. 인생이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성적 입력철이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가 아니십니까? 맞아요. 오늘도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예. 성적을 얼추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기말 에세이를 보는 게 남았는데 예. 제 매 학기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에세이를 보는
시간이죠. 예. 무슨 고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우리 청년들에게 깃들어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를 듣는 게 또 이런 시간이기도 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설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평가라는 게, 이게 상대평가가 기준으로 주어지잖아요. 예. 못마땅해요. 왜 그걸 상대평가로 해서 줄을 세우라 그러는지, 예. 그게 좀 못마땅해 한데, 예. 아무튼 저는 기말이 우리 학생들 한 학기 동안의 사연들 듣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예. 네. 평가는 안 할 수 없긴 하지만 줄 세워야 하는 평가가 온당하다는 식의 상대평가 예찬론,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물론이죠. 이거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인식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 세우라고 하는 건지, 이건 사실 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평가 방법인 만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유한배 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됩니까? 어쩌면 저.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철학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지난 해를 통감해서 하도 다급하게 지나서 시사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책들도 많이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시작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탈핵 문제도 얘기하고 싶고, 또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얘기하고 싶고,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얘기는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우리 루신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얘기하면서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네. 오늘은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연민이라는 게, 동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말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명한 전기 작가입니다. 예. 로맹 롤랑이나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발자크, 디킨스, 도스텝스키에 관한 걸출한 글들도 있고요. 특히 자서전 어제의 세계라는 게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초조한 마음은 연민의 사상이라 할까요? 이 연민이란 무엇인가? 연민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연민의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심리학적인, 정말 제가 보기에 뛰어난 책입니다. 문장도 대단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심리학적 깊이, 철학적 깊이도 아주 탁월하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번역도 아주 좋습니다. 이 초조한 마음을 인문학 홀대하시는 김 PD가 읽어주려면 만무하지만 간곡하게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동네 우리 동무들하고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고서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한 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감정의 결의 차이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동정의 의미를 받아들여진다면 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잠깐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에게 인간이 이렇게 동정을 베푸는 건, 연민을 베푸는 건 인지상정이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연민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물론 물어야 되지만 그 연민이나 동정을 하는 주체의 포지션이랄까, 스탠스가 뭔지도 물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연민이나 동정이 의외로 연민을 베푸는 사람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수단이나 방식 또는 제스처로 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그 연민에 의해서 자기를 베푸게 증명하기 위해서 베푼 연민에 의해서 서로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슈테판 츠바이크의 이 초조한 마음은 짧게 줄거리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국경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안톤 호프밀러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가 무료했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명한 저택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어떤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면서 춤도 추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저쪽 한 구석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한 여성을 봐요. 근데 그 여성에게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예. 그 이유인 즉슨 그 여성이 사실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자에게 베풀었던 연민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소설을 지금 돌파해 가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연민이라는 게 상대방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너무너무 흥미로우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라고 예.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그 여성은 죽음으로 치닫고요. 그 남성은 결국은 자신이 베푼 연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걸로 끝납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 새 정부가 처한 상황에서 가벼운 연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저택에 부잣집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에디트란 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여성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콘도라는 주치의와 우리의 그 주인공 안톤 호프밀러라는 장교가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두가 연민에 굴복한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연민이라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당신의 나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콘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톤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합니까? 저는 그저 점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느껴야죠. 엄청난 책임감이요. 연민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면 그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요. 상이라면 어떤 일에 관여하기 전에 자신이 어디까지 함께 갈 건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물론 당신이 좋은 의도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건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강경책을 쓰건 회유책을 쓰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연민이라 좋죠. 하지만 연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약하고 감상적인 연민은 그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충격과 부끄러움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조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닌 남의 고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민이란 감상적이지 않은 창조적인 연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힘이 닿는 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연민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만이 비참한 최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끈기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연민의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함으로써 또는 잠깐의 승리에 도취해서 물에 빠진 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연민들, 그리고 물에 빠진 개가 저질렀던 행패들이나 폐악질들을 다 망각한 채 물에 빠진 개를 살려주고 다시 그 개에게 보복을 당하는 그런 딱한 연민이 있고요. 예. 그건 진정한 의미 연민이 아니죠. 그건 파괴의 연민이죠. 서로를 파괴하는 연민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연민은 정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5.18 기념식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애드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았던. 예. 그건 뭐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나온 행위겠죠. 한 여성을 안아주는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정말 창조적인 연민 또는 자신의 삶 속에 깃든 연민을 생각하는데 이 연민을 끝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끈기 있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차원의 연민들, 그러니까 내가 우월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연민들 있잖아요. 물에 빠진 개나 사회적 약자들,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그냥 잠깐 보호해준다는 차원으로 그치는 연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저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연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 PD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언론이나 사법 쪽이나 정치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눈먼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힘으로 잠깐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작은 승리를 기억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승리에 도취해서 연민을 우리가 쉽게 베푸는 것은 또 다른 파괴를 부를 거라 생각하고요. 예. 정말 창조적인 연민은 우리 몸에 새겨서 오랫동안 새겨서 정말 사회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끝까지 정말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 그때 연민이 비로소 철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지 예.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 적산하듯이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연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진짜 프랑스 혁명 같았으면은 뭐 연민할 여지도 없이 목부터 달아날 사람들 아닙니까? 목이 날아갈 사람들인데 어디 이런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참회도 모자랄 판에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말 그대로 지랄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연민이란 또 연민을 베푸는 자란 대단한 그 사치이자 또 다른 위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냉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아마 우리 새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할 그게 하나의 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다시 한번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십시오.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입니다. 예, 심리소설의 대가 츠바이크가 완성한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런데 국민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확 해버릴 걸. 근데 이런 민심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이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오지 않으시겠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저를 믿고 국정을 화끈하게 맡겨보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협치다. 아니,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성차별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여자인 나 이현주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저잘났다고 하는 시대에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저는 지나친 겸손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라서 장관을 못한다. 이런 말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내정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계획을 바꿔서 이현주 의원님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격 인사지요.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던 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님, 뭐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군 미필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본인도 반대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현주 의원님 군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네. 좋은 생각이라고요. 후배 사랑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폭파 전문가, 특전사 출신 저 문재인이 이현주 의원님 군 생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일명 꿀보직이라고 하지요. 몇 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 삽 들고 길 만들며 다리 만들고 눈치 오고. 이현주 의원님 파김치 좋아하시죠? 여기만 가면 사람도 파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값진 교훈을 얻게 됩니다. 파김치가 싫으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전방포병은 어떠십니까? 포병 갔던 제 친구는 전투 때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무거운 포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의가사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21개월 이빠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만 하고 나왔는데 웬만한 군인들이 겪은 고생은 다 겪게 되고, 그러면은 국방장관 할 수 있는 거지요.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 여군들 다 압니다. 여성인 우리 보훈처장도 남자보다 더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국방장관 제안 받아주십시오. 끝내 거부하시면 입영영장 강제로 발부해서라도 국방장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의가 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포렌 멜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은 곧 논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등인데요. 시민들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적합한지 여쭈어봤습니다. 총 6,900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2명의 후보에게 시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39%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그 다음은 36%의 시민들이 최강욱 변호사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최근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요. 그 밖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22%, 박준영 변호사는 3%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김용민 트위터에서 새로운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농구 용어를 맞히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의 패스를 가로채는 동작, 농구 용어로 인터셉트라고 하죠. 어제 정답자 2분에게는 노룩 패스, 김무성 캐리어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살구와 다래님, 국정농단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염원하던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에 나팔수 노릇을 하던 어용 언론이 감시자로 옷을 갈아입고는 공정 언론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보 언론과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조중동뿐 아니라 진보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답자 샤샤샤님. 불과 몇 달 전까지 대한민국이 어찌 이리 무너졌나 하는 생각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함이 모여 새 정부가 탄생했고 새 정부가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에 강한 저항이 있으며 방심한다면 더 크게 퇴보할 수 있기에 시민들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청취자 모두 힘을 모아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어서 오늘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오뚜기가 갓뚜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요. 진한 콩국물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오뚜기 콩국수라면 4개 번들을 모두 5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입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 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누들 2S님, 어제 휴가를 내고 박근혜 재판 방청을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청 응모를 하고 운 좋게 하루 당첨돼서 기대하고 방청을 했는데 본질은 많이 퇴색된 듯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방청석도 편히 갈리고 재판에 나온 증인은 자신의 고용주의 안위를 위해 증언을 거부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영 개운치 않더군요.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더욱더 유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복호사님, 나는 동종일 경우 김용민 브리핑 광고 상품만 소비한다. 주문할 때마다 김용민 브리핑 듣고 주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돈 안 내고 들으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후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용민한테 후원하는 방법은 우리 광고주님들 제품 많이 사주시는 겁니다. 네, 광고주 리스트가 팟빵 게시판 공지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김포 똥개 농장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듣고 또 듣고 지난 브리핑 듣고 또 듣고 그랬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팟캐스트 최고의 브리핑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대체 불가입니다. 김용민 파이팅, 김어준보다 10배 더 좋다는 실망입니다. 고작 10배뿐입니까? 김용민 브리핑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